1859년 출간된 종의 기원. 이 책은 출판과 함께 뜨거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의 피조물인 동시에 유일하게 영혼을 지닌 존재였던 인간을 자연의 수많은 생물 중에 한 종으로 추락시켰기 때문이죠. 생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고 생각했던 다윈. 그는 종의 기원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Well, this planet has gone on cycling on according to the fixed law of gravity. From so simple a beginning, endless forms, most beautiful and most wonderful, have been and are being evolved. 세상에 커다란 충격을 던진 다윈의 진화론. 약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판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의 종에서 기원했다면 최초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으며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진화의 비밀을 최초로 밝힌 다윈과 종의 기원. 신비로운 생명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현재 밝혀진 생물은 약 150만 종.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합하면 1000만 종이 훨씬 넘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작아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물도 존재합니다. 바로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들. 우리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 크기에 불과하지만 세포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후손을 남깁니다. 생명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죠. It shows that even very small-sized organisms, single cells or algae and bacteria, could collectively change completely the geochemistry of a planet. 약 35억 년 전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한 생명체. 박테리아는 지구 생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과학자들의 본격적인 탐구가 시작된 건 17세기.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이의 망원경은 신화 속에 가려져 있던 우주를 현실의 공간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주가 현미경을 통해 인간에게 발견됩니다. And you would not think this could be a microscope. If you have a look, that is an exact copy of the microscope that Leeuwenhoek had in the 1600s. 네덜란드의 직물 상인이었던 안톤 판 레벤후크. 그가 제작한 현미경은 길이 3cm의 작은 철판과 아주 작은 렌즈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You could focus it with these screws, so you would then hold it towards light and focus in this way. And that is how
Leeuwenhoek made his discoveries. 이 작은 현미경을 통해 레벤후크가 발견한 건 그동안 맨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존재들, 바로 미생물의 세계였습니다. Until Leeuwenhoek, with his little microscope, saw microorganisms, nobody ever realized that the world was filled with billions, trillions of tiny living creatures that affect our everyday. 당시에도 이미 현미경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율이 30배에 불과해 작은 것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해주는 확대경 수준이었죠. 레벤후크는 굴절률이 클수록 초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사물이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아주 작고 둥글게 깎았죠. 이렇게 완성된 레벤후크의 현미경은 배율이 270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곳에서 생명체들의 움직임이 발견된 겁니다. 한 방울의 물 속에도 우리가 몰랐던 작은 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레벤후크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당시 과학의 총본산이었던 영국의 왕립학회에 알렸습니다. But they usually are English translation and produced in 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네덜란드에서 전해온 미생물 그림에 당시의 과학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죠. First they thought, he's wrong, he's exaggerating, he's imagining things. But then in time they realized that this Dutchman was the first person in history to realize there is an invisible universe which we'd never seen before.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은 미생물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원리로 만들어진 플라스크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플라스크를 만든 주인공은 19세기의 미생물학자 당시 포도주의 발효를 연구하고 있던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Louis Pasteur was a really smart guy. And he was an experimenter. He actually tried things out to see if his ideas are right. And he'd already gotten onto the idea that bacteria were responsible for milk turning sour, for wine turning into vinegar, and for disease. He was one of the first people to understand that human disease might be caused by bacteria. 파스테르는 공기 중을 떠다니는 먼지에서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것과 비슷하게 생긴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공기를 통해 퍼져나간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계획합니다. 우선 플라스크 안에 실험에 쓰일 육즙을 넣은 다음 공기는 통과하되 먼지는 걸러지도록 하기 위해 플라스크의 목을 S자 형태로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플라스크 안의 육즙을 몇 분간 펄펄 끓였죠. 일주일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플라스크 안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육즙에서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크의 S자 입구를 잘라내자 불과 며칠 만에 육즙이 썩기 시작하며 미생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파스테르는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What he discovered and what he proved to the people that he gave talks to about this is that only if that broth was exposed to dust could bacteria appear. So he concluded that all life must come from existing life. 파스테르의 실험은 생명의 기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생명으로부터 탄생한다면 최초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 새로운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물론 미생물까지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핵산 같은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은 대부분 생명 활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을 찾기 위해선 우선 최초의 유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1930년대 러시아의 생화학자인 오파린은 원시 지구의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원시 지구의 무기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 생명의 씨앗인 유기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So he thought that maybe life began from a chemical source using polymers that were produced by a non-biological process. He was a real pioneer in this regard, and we really look back to him as the person who first thought about this question. 원시 지구의 풍부한 무기물이 하나로 뭉쳐 간단한 유기물을 이루고 이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오파린의 화학적 진화 가설. 그 후 1950년대 미국의 젊은 과학자 스탠리 밀러가 실험을 통해 오파린의 가설을 증명합니다. 원시 지구의 상태를 재현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이죠. 캘리포니아 대학에는 아직도 밀러가 사용했던 실험 장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So this is the original apparatus that Miller and Urey designed. You look at this and it looks like there's just a couple of flasks hooked together with all this tubing. But this has a very important aspect to it with respect to trying to mimic the early Earth. 플라스크 안에서 끓는 물은 원시 지구의 뜨거운 바다. 초기의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와 암모니아 그리고 메테인을 주입했습니다.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도 더해졌죠.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번개가 공급했다는 가정하에 6만 볼트의 전기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밀러는 단백질 합성의 주요 원료인 아미노산이 생성된 것을 발견합니다.
Well, the first result, finding this even one amino acid, was stunning. It's such a simple experiment. And remember, amino acids are the building blocks of proteins, which make up all life as we know it. They're a central part of biochemistry and biology. 단백질의 원료인 아미노산뿐 아니라 포도당을 만드는 유기산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실험에서 4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 중 하나인 알라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nd this would then be the start of evolution as well as the origin of life. And so you go from simple molecules to more complex molecules to eventually some sort of simple self-replicating entity. Now, it is a long ways from simple molecules to the first self-replicating entity. And we're working on trying to fill in the details of how that could have taken place.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무기물이 화학적 진화를 거쳐 생명의 씨앗인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기물은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어냈을까요? 지구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지닌 단세포 생물들도 세포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특히 인간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생명 활동이 세포와 연관돼 있습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증식까지 하는 세포는 생명의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이기도 하죠. 세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후. 마이크로피아라는 책에서 그는 현미경으로 본 코르크 조각이 마치 수도원의 작은 방 같다고 하여 라틴어로 작은 방을 의미하는 셀, 즉 세포라고 불렀습니다. The cork cells look like those thin films of wax in a honeycomb, which enclose and constitute the sexangular cells. And then he says, now in these pores, or cells, they were not very deep, but consisted of a great many little boxes. 당시 과학자들은 식물에만 세포와 세포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얇아서 모양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세포라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건 19세기 후반. 베를린 대학에서 연구하던 동물학자 슈방과 그의 동료였던 식물학자 슐라이덴이 동물과 식물이 같은 구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당시에는 관찰 대상을 1000배로 확대할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 세포 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슐라이덴은 이를 이용해 식물의 조직과 세포의 발달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동물학자인 슈반 역시 개구리 근육 조직과 알을 연구했지만 세포의 존재를 알지 못했죠. 그런데 슈반과 슐라이덴은 우연하게 자신들의 연구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Schwann und Schleiden haben an unterschiedlichen Orten gearbeitet und an unterschiedlichen Themen, aber einmal sind beide zusammen bei einem Treffen zusammen zum Abendessen gegangen und haben sich gegenseitig über ihre Forschungsergebnisse berichtet. Und dabei ist beiden aufgefallen, dass sie also den Zellkern entdeckt haben und diese Strukturen um die Zellkerne herum. Und dann sind sie zu dem Ergebnis gekommen, dass die Grundlage für ihre Beobachtungen in beiden Fällen 식물 세포를 연구하던 슐라이덴이 슈반이 관찰하던 동물 조직에서 세포 핵을 발견한 겁니다. 이로써 세포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의 기본 단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Das bedeutet am Ende, dass eigentlich tierische Zellen und pflanzliche Zellen evolutionär aus dem gleichen Prozess entstanden sind. Also wenn man es ganz weit zurück betrachtet, quasi in der Ursuppe, als die ersten Zellen entstanden sind, waren das noch weder Tiere oder Pflanzen, sondern es waren einfach Zellen. Und diese Zellen haben sich dann weiterentwickelt und sind später in der Differenzierung zu Pflanzen oder zu Tieren geworden. 세포는 원형질로 이루어진 작은 상자. 내부에는 리보솜과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소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동그란 모양의 핵이 자리 잡고 있죠. 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면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가 있고 바로 이곳에 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존재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하고 후손을 남기는 모든 생명 활동이 바로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What cells are made of, we know that they are contained in a membrane that makes energy for the cell, transports nutrients in and out, and so the next step beyond oparin for the origin of life is to understand how cellular life could begin with this membranous compartment. 최초의 생명체, 세포가 탄생할 수 있었던 비밀은 RNA에 숨어 있었습니다. RNA는 세포 안에서 DNA의 유전 정보를 리보솜에 전달하는 매개체. 하나의 긴 사슬로 이루어진 RNA는 세포 핵 안에서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담긴 DNA는 핵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복사를 마친 RNA는 세포 핵을 빠져나와 세포질에 도착합니다. 여기에는 단백질 생산 공장이라 불리는 리보솜이 수천만 개 흩어져 있습니다. 리보솜은 RNA가 전해준 유전 정보를 해독하고 아미노산과 결합해 단백질을 만들죠. 이처럼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생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생명체는 유기물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R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을 만들면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 생명체들이 자기 복제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유전 정보만 전담해서 저장하는 DNA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The prokaryotic cells, the simplest single cells organisms that we have here on Earth, they're cells which have all the metabolic and genetic functions of other cells, but do not contain a nucleus for their genetic molecules, and which have very simple functions in terms of interacting with their environment. 무기물에서 유기물로의 화학적 진화를 거쳐 탄생한 최초의 세포. 오늘날의 박테리아와 같은 단순한 원핵 세포가 생명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는 또 다른 진화의 증거가 숨어 있습니다. You see the colors? 에머스트 대학의 린 마굴리스 교수는 The green. 초기 생명체들을 These 통해 are cyanobacteria. 미생물의 This 진화를 is the color 연구하고 of 있습니다. vegetation after oxygen. This is the color of vegetation before oxygen. Only a little water to keep the water up for 20 years. And then this brownish color too is. You have no idea. There are literally. I mean, you can't even tell the number. Millions of organisms, and probably millions of different kinds too. 이들이 바로 시아노박테리아, 지구에 산소를 불어넣은 주인공으로 생명 진화의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생명체가 탄생할 무렵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번성하며 바다의 무기물이 줄어들자 생존 전략을 위해 몇몇 박테리아가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산소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산소는 당시의 초기 생명체들에게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시 생명체의 흔적을 흰개미의 창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먹이로 흡수한 나무를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를 비축하기 때문에 흰개미의 창자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을 통해 흰개미의 창자를 들여다보면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Within this community, there is it's basically anoxic, meaning without oxygen. So in that way, it is similar to the early life on Earth prior to the development of the oxygen atmosphere. 원시 지구에서 막 탄생한 생명체들은 이처럼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는 흰개미 창자에서 살던 미생물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더니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원시 생명체들에게 산소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They could swim because they had already fused with a kind of bacterium that could swim. So that they brought the swimming apparatus inside, so they have a lot of ability to move inside. And these organisms could engulf, they were larger than bacteria, they became larger than bacteria. 기존의 생명체들은 핵이 존재하지 않았고 염색체도 한 개밖에 되지 않는 단순한 구조의 원핵 세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산소에 적응하기 위해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를 삼켜버린 겁니다. 흡수된 박테리아는 세포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산소를 이용하던 박테리아들이 바로 오늘날의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일부가 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분해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핵을 보호하는 핵막이 생겨나고 세포의 숫자도 늘어났죠. 산소의 발생과 미토콘드리아의 탄생은 생명체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In another genome inside the cell that we call the mitochondria, then it was like going from fire. And the early people, all early peoples have had control of fire and wooden fires. It's like going from a fire to nuclear energy. I mean, it's a qualitative change in the amount of energy the bodies could get out of a process. 화학적 진화를 통해 발생한 원시 생명체들. 이들은
미토콘드리아를 획득하면서 다세포로 본격적으로 진화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다세포 생명체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함께 시작된 셈입니다. 진화를 이끈 결정적인 주역 미토콘드리아.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핵에 있는 DNA와 달리 독립적인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는 독립적인 생명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이러한 특성은 현생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되고 변이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국적과 인종을 가진 여성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여 가계도를 작성하면 그 조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If all the mitochondrial DNA that we see today comes from one individual who lived 200,000 years ago in Africa, then it would have to be that that modern humans evolved in Africa and then spread. 그리고 10여만 년 전 그녀의 후손들이 중동을 거쳐 유럽과 아시아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현생 인류로 진화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진화의 기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원과 진화까지 보여주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따라서 세포와 그 속의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의 기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최초의 생명 활동은 무산소 환경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시 지구의 무기물이 진화해 탄생한 최초의 생명 세포. 대기에 산소가 발생하자 원시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공생을 선택하죠. 그리고 산소를 이용하면서 더 복잡한 구조의 다세포 생물로 진화합니다. 이렇게 세포는 진화를 거듭하며 오늘날 다양한 생명체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명체들과 달리 문명을 이룩한 인류는 스스로에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했습니다. 신의 피조물이자 만물의 영장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 젊은 과학자의 항해는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835년)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찰스 다윈. 비글호에 탑승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다윈은 22살이 되던 해 목사의 꿈을 접고 남아메리카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윈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희귀한 동물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이 동물들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탄생한 것입니다. What Darwin realized in particular is that the number of individuals that can survive out of all those that want to reproduce is tiny. Because, of course, if everyone reproduced to the full amount, the world would be just, absolutely full. It would be overpopulated with organisms of all sorts. So there's a struggle for existence, as he said. 다윈은 핀치 새의 부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종이지만 부리의 모양이 다른 핀치새 화석. 다윈은 이것이 생존 경쟁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에 더 잘 적응한 종이 살아남고 이들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윈은 핀치의 부리가 처음에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뭉툭한 부리를 가진 돌연변이가 하나 태어난 것입니다. 아마 단단한 먹이를 먹는 데는 뭉툭한 부리가 훨씬 쉬웠을 것이고, 따라서 한정된 먹이를 두고 벌어지는 생존 경쟁에서 더 유리했겠죠.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더 잘 적응한 뭉툭한 부리의 핀치들이 더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형질이 유전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윈이 주장하는 자연 선택입니다. So out of this differential success in reproduction, out of the struggle for existence, he said then you get new forms coming into being which inherit thos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have been more successful in the past. 진화론이 탄생한 다윈의 생가. 종의 기원을 세상에 발표할 때까지 다윈은 꼬박 20년을 이곳에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종의 기원 초고를 마친 건 1844년. 하지만 다윈은 출판을 뒤로 미룹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윈은 조심스럽게 종의 기원을 출판합니다. 다윈의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종의 기원은 당시 서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냐며 분노했죠. There's no direct line through any existing primate up through human beings, and Darwin and his friends knew that perfectly well. What they do argue is that ultimately there's going to be some sort of common ancestor. 다윈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씨앗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화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뿐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의 뿌리로 연결돼 있으며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논란을 낳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석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발견되는 화석의 대부분은 삼엽충. 사람들은 단순한 고대 생명체가 오늘날처럼 진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09년 캐나다 로키 산맥의 버제스 산에서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7만여 개가 넘는 화석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미국의 지질학자 찰스 월컷. (5억 3천만 년) 전의 생명체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했습니다. 버제스에서 발견된 화석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나아간 진화의 과정까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The Burgess Shale is very unusual, very unique, in that you have the soft parts of animals preserved. You have eyes, guts, skin,
things like that. As a result, when we look at the British Shale, we can see sort of a much broader, much more complete view of animal life in the Cambrian a long time ago. 캄브리아기의 지층에서 연체 동물을 비롯해 내장과 소화기관의 화석까지 발견되면서 그동안 비어있던 진화의 역사를 채워넣게 된 것입니다. 암흑기를 지나 희생대의 세포 탄생과 함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화석이 발견된 고생대 캄브리아기는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진화를 이룬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캄브리아기에 등장한 생명체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5%도 안 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행성학자인 윌리엄 허트만. 그는 애리조나 사막의 격렬한 지각 변동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분화구는 약 5만 년 전 캐년 디아블로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가 탄생한 이후 45억 6천만 년 동안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To get enough energy to make a crater this size, it takes an asteroid, it would be about 150 meters across. So the crater is more than 20 times, 10 or 20 times as big as the asteroid itself. The asteroid comes in, explodes, and makes a much larger crater. 우주를 떠다니던 운석이나 소행성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빠른 속도로 낙하합니다. 캐년 디아블로의 충돌로 당시 반경 3.4km 내의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지구에 충돌하는 운석은 생명체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150 meter size object forming an explosion like this probably wouldn't create too much damage if it happened in a desert area like this away from major cities. But of course, if something like this happened in the middle of New York or London or Paris or Tokyo, it would be a disaster for the world. 가장 큰 재앙을 불러온 건 6,500만 년 전 멕시코 칙슐립 지역에 충돌했던 운석입니다. 이 운석 부의 지름은 200km.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운석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적어도 지름 10km의 운석이 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충격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억 배에 맞먹는 크기였죠. 그 충격으로 격렬한 지각 변동과 함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는 먼지 구름과 함께 지구 전체를 덮었죠. 당시 생명체 중 절반 이상이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1억 5천만 년 동안 지구를 호령하던 공룡도 이때 멸종하게 됩니다. Not necessarily bad. It allows other organisms to occupy an ecological niche. When one organism goes away, another organism moves in. 공룡의 빈자리는 포유류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멸종과 진화를 반복하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각 변동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지고 적응에 성공한 다른 종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죠. 이처럼 멸종은 또 다른 진화의 수레바퀴가 됩니다. 다윈과 종의 기원은 왜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원시 세포에서 시작된 생명의 진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해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의 기원을 통해 다윈은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빅뱅과 함께 탄생한 우주. 그리고 우주의 어느 별의 사멸과 함께 탄생한 수많은 원소들이 오늘날 모든 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그 존재를 드러내는 생명의 사슬, 그 속에 감추어진 신비의 법칙, 유전. 생명의 과거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